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몸이 깬다. 정마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허리를 주무른다. 밤새 뻐근하게 굳은 허리가 욱신거린다. 세탁소에서 30년을 일한 대가다. 부엌에 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도마 위에는 어젯밤 씻어둔 시금치가 놓여 있고 냉장고 안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재료가 기다린다. 마리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국을 끓이기 시작한다. 된장찌개, 도연이가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라며 칭찬하던 그 맛 그대로. 6시가 되자 아이들 도시락을 싼다. 서윤이는 김밥, 서준이는 볶음밥. 둘 다 할머니표 도시락이 아니면 투정을 부린다.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김을 말고 달걀을 부친다. 7시 복도에서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린다. 서윤아, 빨리 안 일어나? 지각하겠어. 엄마, 양말 어디 있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봐. 마리는 빨래 바구니를 뒤져 양말을 찾아준다. 유라는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만 본다. 도시락 챙겨주세요. 한마디가 전부다. 잘 먹겠습니다도 없이 아이들이 학교로 떠난다. 도연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엄마 와이셔츠 다림질했어요? 묻는다. 고맙다는 말은 없다. 집이 조용해지자 설거지가 시작된다. 프라이팬, 냄비,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하다.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통증이 스친다. 오후에는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유라가 돌아오면 또 오늘 저녁 뭐예요? 물을 것이다. 대답하지 않으면 아, 또 그거예요? 라는 한숨이 돌아온다. 저녁 8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는다. 마리는 부엌 구석 의자에 앉아 밥을 먹는다. 가족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자신은 투명인간처럼 존재한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니 밤 10시다. 마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린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집에서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건. 오후 2시 유라가 학원에서 일찍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어던지고 거실로 들어선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마리는 빨래를 개고 있던 손을 멈춘다. 응, 왜 일찍 왔니? 오늘 학원 휴강이에요. 그나저나 점심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유라는 냉장고를 열어 생수병을 꺼내 마신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린다. 어머니, 청소기는 돌리셨어요? 먼지가 보이는데요. 아침에 했는데. 아침이요? 저녁에 애들 오기 전에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서준이 알레르기 있잖아요. 마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유라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친다. 그리고 손을 내젓는다. 아, 어머니. 커피 한 잔만 타주세요. 아메리카노요. 얼음 많이 넣어서. 알았어. 부엌으로 향하는 마리의 발걸음이 무겁다. 커피를 내려 얼음을 가득 담아 가져다 주자 유라는 화면을 보며 말한다. 여기 테이블에 놔주세요. 근데 어머니, 오늘 저녁 뭐 하실 거예요? 갈비찜 하려고. 갈비찜이요?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다른 거 해주세요. 도현 씨가 좀 질려 한다고 하던데. 마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음식이었다. 그럼 뭐가 좋을까? 글쎄요,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전 잘 모르겠고요. 유라는 시선을 노트북에서 떼지 않는다. 마리가 빨래를 들고 안방으로 향하려는데 유라가 다시 부른다. 어머니, 잠깐만요. 다음 주 일요일에 제 친정 부모님 오시는데 점심 준비 가능하세요? 응, 뭘 좋아하시는데? 잡채랑 갈비찜이요. 우리 엄마가 어머니 갈비찜 맛있다고 하셔서.
아, 그리고 과일도 미리 깎아 놓으세요. 딸기랑 샤인 머스켓으로. 알겠어. 참, 설거지는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깔끔한 거 좋아하시거든요. 유라의 목소리엔 부탁이 아니라 지시가 담겨 있다. 마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인다. 저녁 무렵 유라가 외출 준비를 한다. 어머니, 저 친구 만나고 와요. 애들 저녁은 챙겨주세요. 도연 씨도 늦는데요. 응, 다녀와. 아, 마루 산책도 시켜주세요. 제가 깜빡했네요. 현관문이 닫힌다. 마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는다. 소파 위에는 유라가 마시다 만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다. 마리는 그 잔을 들고 싱크대로 향한다.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엔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사라졌다. 마리는 물을 틀며 작게 한숨을 쉰다. 빨래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 허리에서 따끔한 통증이 번졌다. 마리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숨을 참고 조금씩 움직이니 겨우 몸을 펼 수 있었다. 괜찮아, 잠깐이야.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저녁 준비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잠자리에 누울 때도 허리가 비명을 질렀다. 사흘째 되던 날 마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식탁에 아침상을 차리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유라가 놀란 듯 물었지만 곧 시계를 보며 혀를 찼다. 아이들 학교 늦겠네. 어머니, 일어나실 수 있어요? 응, 괜찮아. 그럼 전 먼저 갈게요. 현관문이 닫힌 후 마리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다. 도연도 출근하면서 병원 가보세요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다. 오전 10시 마리는 혼자 택시를 타고 정형외과로 향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다. 다들 보호자와 함께 왔다. 마리만 혼자였다. 정마리님 들어오세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영상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요추 4번과 5번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했습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20년 전부터 조금씩요. 20년이요? 그동안 치료는 안 받으셨나요? 마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탁소 일에, 아들 키우는 일에, 며느리 눈치 보는 일에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수술을 권합니다. 이대로 두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수술이요?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저 혼자 왔어요. 의사는 잠시 마리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마리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수술 동의서와 진단서가 손에 들려 있었다. 저녁 무렵 유라가 돌아왔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뭐래요?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언제요? 다음 주쯤. 유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수술 후에 누가 어머니 간호해요? 전 학원 일 있고 도연 씨도 바쁜데. 마리는 말문이 막혔다. 수술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간호 문제가 걱정이라니.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 어머니 수술하시면 당분간 집안일은 제가 해야 하나요? 마리는 진단서를 꼭 쥔 채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수술 당일 아침 마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금식 때문에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다. 이번 가방을 혼자 챙기며 손이 떨렸다. 어머니, 택시 타고 가세요. 저희는 늦어서요. 도연이 현관에서 말했다.
유라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응, 알았어.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연락 주세요. 그게 전부였다. 마리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혼자 집을 나섰다. 병원 입원실에 도착하니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누군가는 남편이, 누군가는 딸이, 누군가는 아들 부부가 함께였다. 마리만 침대 옆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보호자분은요? 간호사가 물었다. 없어요. 혼자 왔어요. 수술 동의서는 누가 작성하셨어요? 제가 했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마리를 바라봤다. 오전 10시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에 누웠다.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다. 마취 전 의사가 물었다. 가족분들은 대기실에 계시죠? 아니요. 혼자예요. 혼자시라고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마취 주사가 들어왔다. 의식이 흐릿해지며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어린 도연이의 얼굴이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웃던 그 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목이 말랐고 온몸이 무거웠다. 회복실이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혈압을 재며 물었다. 보호자분 연락드릴까요? 괜찮아요. 정말 혼자 오신 거예요? 네.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옆 침대 환자는 남편과 딸이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다. 건너편 환자는 아들이 죽을 먹여주고 있었다. 마리의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응, 끝났어. 다행이네요. 그럼 언제 퇴원하세요? 모레쯤. 알겠습니다. 조심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다. 병문안은커녕 목소리조차 무심했다. 밤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다. 옆 침대에서는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졸고 있었다. 마리는 천장을 바라봤다. 72년을 살아오며 언제부턴가 익숙해진 이 외로움.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수술대 위에서조차 혼자였다. 깨어나서도 혼자였다. 이제 퇴원해도 혼자일 것이다. 마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다. 마리는 여전히 허리가 불편했지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그날 밤 진통제를 먹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과 유라였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대출 한도 나왔대요.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3억. 근데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해요. 마리는 몸을 일으켰다. 집을 담보로. 이 집은 자신이 세탁소에서 30년간 일해서 마련한 집이다. 명의도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 담보요? 어머니 명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해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요. 수술 후로 말수가 없어졌어요. 마리는 문틈으로 거실을 바라봤다. 도현과 유라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당연하죠. 수술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갔잖아요. 유라가 한숨을 쉬었다. 그건 우리도 바빴잖아요. 어쨌든 집 담보는 필요해요. 학원 확장하려면 자금이 있어야죠. 그건 알겠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설득해야죠, 뭐. 아니면. 유라가 말을 멈췄다. 도연이 물었다. 아니면 요양원 얘기를 꺼내볼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다고. 마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요양원?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맨날 집안일 시키고 애들 돌보게 하고. 우리가 효자효부죠. 유라의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톤이 섞였다. 그래도 엄마가. 여보,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가 없으면 훨씬 수월할 텐데. 집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그 순간 마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없으면 수월하다고.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었던 거구나.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요양원 시설 좋아요. 친구들도 생기고 오히려 어머니한테 좋을 수 있어요. 마리는 문을 조용히 닫았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허공만 느껴졌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을 방해물로 여기고 있었다. 마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낯선 사람 같았다. 주말 오후 유라가 거실 테이블에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다. 마리가 차를 들고 지나가다 우연히 그 도면을 보게 됐다. 이게 뭐니? 아, 어머니. 리모델링 도면이에요. 유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리모델링? 네, 집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좀 손봐야 할 것 같아서요. 마리는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신의 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내 방은? 그게요. 유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어머니 방을 없애고 아이들 공부방으로 바꾸려고요. 서윤이랑 서준이가 이제 커서 각자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마리는 귀를 의심했다. 내 방을 없앤다고? 네, 그럼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돼요. 창고로 쓰던 그 방 있잖아요. 창고를.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어차피 잠만 주무시잖아요. 큰 방 필요 없으시잖아요. 애들은 책상도 놓고 책장도 있어야 하니까. 그래도 그건 뭐가 문제예요? 손주들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요? 어머니도 손주들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라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때 도연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어머니가 리모델링 반대하세요. 엄마, 왜요? 집 좀 새롭게 꾸미면 좋잖아요. 도연아, 이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야. 내 방을 창고로 옮기라고. 엄마, 그게 아니라 애들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는 거잖아요. 도연이 유라 편을 들었다. 마리는 가슴이 무너졌다. 좋은 환경은 할머니를 내쫓는 거니? 내쫓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방이 제일 크고 햇빛도 잘 들어요. 애들한테 그 방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어머니는 낮에 거실에 계시고 밤에만 주무시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우리 집인데 우리 마음대로 못 꾸며요?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우리 집이라고. 이 집은 자신의 집이었다. 명의도 돈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다. 생각해 볼게. 마리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30년 전 세탁소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 집을 샀을 때가 떠올랐다. 어린 도연의 손을 잡고 이사 온 날 얼마나 기뻤던가. 이제 그 방마저 빼앗기려 하고 있었다. 마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흐려지고 있었다. 아침부터 온몸이 나른했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있었다. 체온계는 38도를 가리켰다. 마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겨우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유라가 출근 준비를 하다 마리를 보며 물었다. 좀 열이 나는 것 같아.
감기인가 보네요. 약 드세요. 저는 학원 가봐야 해서요. 유라는 현관으로 향했다. 참, 어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 오세요.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오늘? 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갈비찜이랑 잡채, 과일 준비해 주세요. 6시까지요. 문이 닫혔다. 마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제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아니, 들었어도 기억할 여력이 없었다. 오전 내내 누워있고 싶었지만 시계는 무심히 흘러갔다. 오후 2시, 마리는 몸을 일으켰다. 장을 봐야 했다. 마트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다. 갈비를 고르고 채소를 담고 과일을 골랐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엔 온몸에 땀이 흘렀다. 부엌에서 갈비를 손질하는데 손이 떨렸다. 칼을 놓고 잠시 의자에 앉았다. 현기증이 일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6시까지 준비해야 했다. 양념을 재고 채소를 썰고 잡채를 볶았다. 중간중간 벽에 기대 쉬어가며 겨우 완성했다. 시계는 5시 반을 가리켰다. 식탁을 차리고 과일까지 깎아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6시 현관문이 열렸다. 유라와 그녀의 부모가 들어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마리는 일어나 인사를 했다. 유라의 어머니가 식탁을 보며 말했다. 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앉으세요. 편히 드세요. 식사가 시작됐다. 마리는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갈비찜 맛있네요. 유라의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잘하세요. 유라가 대답했다. 마리를 보며 한 말이 아니었다. 마치 요리사에게 하는 말 같았다. 저녁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유라가 방으로 사라졌다. 도연도 거실 소파에서 TV만 봤다. 마리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데 눈물이 흘렀다. 열이 나는 몸으로 온종일 준비한 저녁.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72년을 살아온 정마리가 맞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균열이 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토요일 아침 거실이 소란스러웠다. 서윤이와 서준이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할머니, 우리 제주도 가요. 서준이가 신나서 말했다. 마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제주도? 네, 가족 여행이에요. 서윤이도 웃으며 말했다. 마리는 거실로 나갔다. 도현과 유라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도현아, 제주도 간다고? 아, 엄마. 네, 이번 주말에 다녀오려고요. 언제 결정한 거니? 지난주에요. 애들이 방학이라 가족끼리 좀 쉬려고요. 가족끼리. 그 단어가 마리의 귀에 꽂혔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도현과 유라가 잠시 눈을 마주쳤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번엔 저희 네 식구만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세요. 집에서? 네,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동하면 힘드실 거예요. 마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허리가 안 좋은 건 핑계였다. 그냥 자신을 데려가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할머니, 선물 사다 줄게요. 서준이가 마리의 손을 잡았다. 마리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재밌게 다녀와라. 엄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고요. 월요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도연이 말했다.
마리에게 묻는 것도 함께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통보였다.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마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가족 여행.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구나. 손주들의 할머니도 아들의 어머니도 이 가족의 일원도 아니었다.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 창밖으로 차가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마리도 손을 들어 흔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고개를 돌렸다. 마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도연이 어렸을 때 사진이 있었다. 유원지에서, 바닷가에서, 놀이공원에서. 항상 마리와 도연 둘이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키운 아들. 손을 잡고 다녔던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 사진첩을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다. 월요일까지 이틀 반. 마리는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였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할 때라고. 일요일 아침 마리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고요했다. 명령하는 목소리도 재촉하는 발소리도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 고요가 편안하지 않고 슬펐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왔다. 마리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식탁, 소파, TV, 부엌. 이 모든 게 자신의 손때가 묻은 공간이었다. 30년 전 이 집을 샀을 때의 기쁨이 떠올랐다. 세탁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다. 허리가 아파도 손이 부르트도 멈추지 않았다. 도연이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 자신의 방도 뺏기고 가족 여행에서도 배제당했다. 마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따스했다. 이게 내가 바란 삶이었나?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72년을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어디 있었나?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집 소유자 이름이 선명했다. 정말이. 이 집은 자신의 것이었다. 명의도 권리도 모두. 이제는 나로 살겠다. 마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하인으로 살지 않겠다.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쓰겠다. 책상 앞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할 일 부동산 방문, 새집 알아보기, 이사 계획. 적고 나니 두려움이 밀려왔다. 과연 할 수 있을까? 72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보니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다. 평생을 바쳤는데 짐 취급받았다. 아픈 몸으로 일해도 감사 인사 하나 없었다. 가족 여행에서 빠졌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세탁소를 30년 운영했던 사람이다. 혼자 아들을 키워냈던 사람이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쯤 못할 이유가 없었다. 마리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울진 바닷가 마을. 예전에 경숙이가 추천했던 곳이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 마루와 함께 살 수 있는 곳. 결심은 섰다. 내일 아침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부동산에 연락하겠다. 이 집을 팔겠다. 그리고 떠나겠다. 마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월요일 오전 9시 마리는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섰다. 손에 든 등기부등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중개사가 반갑게 맞았다. 저 집을 팔려고 합니다.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마리가 주소를 말하자 중개사의 눈이 커졌다. 아, 그 아파트요? 좋은 곳이죠. 혹시 소유자분이신가요? 네, 제 명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중개사가 서류를 확인했다. 가족분들도 동의하셨나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합니다. 마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중개사는 잠시 마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세는 6억 정도 되는데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조금 낮출 수도 있고요. 빨리 팔고 싶어요. 이번 주 안으로요. 이번 주요? 그건 좀 부탁드립니다. 중개사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고민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조건 좋은 집이니까 연락 올 겁니다. 그날 오후 마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고객님, 벌써 연락 왔습니다. 내일 보러 오신대요. 신혼부부세요. 다음 날 아침 마리는 집을 정리했다. 아직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의 물건은 그대로 두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중개사와 젊은 부부가 함께 왔다. 안녕하세요. 부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집안을 둘러보는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아, 여기 정말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방들을 살폈다. 이 집에 오래 사셨나 봐요. 관리가 잘 돼 있어요. 30년 살았어요. 30년이요? 그럼 왜 파시려고? 젊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리는 잠시 침묵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요.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저희가 사겠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다. 중개사무소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마리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30년의 시간이 끝났다. 잔금은 2주일 후에 치르고 그때 이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나오며 마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마리는 휴대폰을 꺼내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경숙이 받았다. 마리야, 무슨 일이야? 경숙아, 나 집 팔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 집을? 응, 방금 계약했어. 마리야, 무슨 일 있었어? 지금 어디야? 집 근처 공원이야. 경숙아, 나 울진 갈래.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숙이 말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경숙이 공원 벤치로 달려왔다. 마리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마리는 그동안의 일을 천천히 털어놓았다. 수술날 혼자였던 일, 방을 빼앗기려던 일, 가족 여행에서 배제된 일.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괜찮아.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내 삶 살 거야. 마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경숙이 마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했어, 마리야. 정말 잘했어. 울진에 집 있다고 했지? 작은 거라도. 있지. 바닷가 근처에 빌라 하나 나왔던데. 층수 낮고 마루도 키울 수 있어. 내가 알아봐 줄게.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사이에. 마리야, 혼자 사는 거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근데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 적어도 거기서는 내가 나로 살 수 있잖아.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이사 가려고? 2주일 후. 잔금 치르고 바로.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삿짐 정리도 하고 울진 집 구하는 것도. 경수가 내가 뭘로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보답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오후였다. 마리아, 도연이는 알아? 아직. 오늘 저녁에 제주도에서 돌아온대. 그럼 오늘 말할 거야? 응. 더 이상 숨길 수 없잖아. 경숙이 마리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내가 달려갈게. 알았어. 마리는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마지막 대면을 준비해야 했다. 경수가 내가 울진 가면 놀러와. 당연하지. 바다 보면서 소주 한잔하자.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마리는 경숙과 포옹하고 공원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경숙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마리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친구가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월요일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서준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짐을 내려놓는 소리. 도현과 유라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서윤이가 방 쪽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 도연이 거실을 둘러봤다. 뭔가 이상했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방석이 없었다. 식탁 위에 꽃병도 사라졌다. 여보, 좀 이상한데요. 유라가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반찬도 김치도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 방 좀 봐야겠어요. 도연이 마리의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방이 텅 비어 있었다. 옷장도 침대도 화장대도 모두 사라졌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도 서랍장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유라가 뒤따라 들어오더니 입을 벌렸다. 어머니 물건이 다 없어요. 도연은 거실로 뛰쳐나왔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다. 계약서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게 집을 팔았다고? 유라가 계약서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눈을 크게 뜨고 읽더니 소리쳤다. 어머니가 집을 팔았어요.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말도 안 돼. 도연이 주저앉았다. 서윤이와 서준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부모를 바라봤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 모르겠어.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가득했다.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5번째 전화에서 마리가 받았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집이 다 비었는데. 도연아, 집에 왔구나. 마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을 팔았다고요? 응, 팔았어. 왜요?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내 집이니까. 그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당장 돌아오세요. 안 돌아가.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유라가 소리쳤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요? 다시 전화해요.
하지만 도연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텅 빈 집, 텅 빈 방. 어머니는 정말로 떠난 것이다. 다음 날 오전, 마리는 경숙의 카페로 도연을 불렀다. 중립적인 공간에서 만나고 싶었다. 도연이 카페에 들어섰을 때 얼굴은 수척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이 분명했다. 엄마, 앉아. 마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도연이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집을 팔다니.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해? 너희가 나한테 뭘 상의했니? 그게 무슨. 내 방을 없애고 공부방 만들 때 상의했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할 때 물어봤어? 도연이 입을 다물었다. 마리는 계속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세탁소에서 일해번 돈으로 산 집이야. 너 기억하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널 키울 때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허리 아파도 손이 부르터도 멈추지 않았어. 엄마, 그건 저도 알아요. 알아? 정말 알기는 아는 거니? 마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술하던 날 병원에 아무도 안 왔어. 깨어나서 천장만 봤어. 옆 침대 사람들은 다 가족이 있었는데 나만 혼자였어. 엄마, 그때는 저희도 바빴고. 바빴어? 열나는 몸으로 저녁 준비하라고 할 때는 안 바빴니? 제주도 가족여행 갈 때는?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세요. 안 돌아가.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72년을 남 위에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마리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희도 어떻게든 살겠지. 나 없이도. 아니, 나 없으면 오히려 더 편할 거야. 유라가 그랬잖아. 엄마 없으면 훨씬 수월하다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걸 들으셨어요? 응, 다 들었어. 요양원 얘기도.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이미 결정했어. 집 잔금 받으면 바로 울진으로 갈 거야. 마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5천만 원 있어. 너희 학원 확장 자금으로 쓰라고 줄게. 나머지는 내가 쓸 거야. 엄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니? 나를 짐으로 여기는 게 문제지. 도연아, 나는 내 엄마야. 하인이 아니야. 눈물이 마리의 눈가를 적셨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만 가봐. 나도 이사 준비해야 하니까. 마리는 일어났다. 도연이 손을 뻗었지만 마리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경숙의 카페로 유라가 들이닥쳤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다. 어머니. 카페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마리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카페 밖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을 팔다니. 내 집이니까 팔았어. 우리 가족은 어쩌라고요? 아이들은요? 너희 가족? 나는 가족이 아니었니? 마리의 반문에 유라가 말을 잃었다. 제주도 갈 때 나는 빠졌잖아. 가족끼리 간다며. 그건 어머니 허리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 나 없이 편하게 놀고 싶었던 거잖아. 유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집까지 팔고.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들 생각? 너는 나를 생각한 적 있니? 마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열 있는 몸으로 저녁 준비하라고 했을 때, 수술하는데, 병원에 안 왔을 때, 내 방 없애자고 했을 때,
그때 너는 나를 생각했어? 어머니,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빴다고요. 바빠서 인간 대접은 못하니? 유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으면 말을 하시지 그랬어요? 말했어. 침묵으로, 눈빛으로, 한숨으로. 너희가 못 본 거야.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럼 집 판도는요? 그것도 다 가져가실 건가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다. 마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돈 얘기가 나오는구나. 어머니, 5천만 원은 도연이한테 줬어. 나머지는 내 돈이야. 내가 번 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집도 없이? 너희도 일하잖아. 어떻게든 살겠지. 나처럼. 마리는 가방을 들었다. 이제 그만 가볼게. 너희한테 할 말은 다 했어. 어머니, 손주들은요? 할머니가 없으면 애들이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해 보세요. 마리는 걸음을 멈췄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서윤이랑 서준이는 사랑해. 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미안하다고 전해줘. 어머니. 마리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유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이사 당일 새벽 6시. 마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텅 빈 거실, 텅 빈 부엌. 30년의 기억이 서린 공간이었다. 경숙이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왔다. 마리야, 준비됐어? 응.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사진첩,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다.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기로 했다. 마루가 이동 가방 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마리는 마루를 안아 올렸다. 마루야, 우리 바다 보러 간다. 트럭에 짐을 싣는 동안 마리는 현관 앞에 섰다. 도연이 나타날까봐, 손주들이 달려올까봐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마리야, 출발할까? 경숙이 손을 내밀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숙의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다. 마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괜찮아? 경숙이 물었다. 응, 괜찮아.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다. 하늘이 넓어졌다. 마리야, 후회 안 해? 후회? 하나도. 마리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경숙도 따라 웃었다. 2시간쯤 달렸을까?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푸른 수평선, 하얀 파도. 마리는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짠내 나는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다. 저기야, 저기. 경숙이 가리킨 곳에 작은 빌라가 보였다. 흰색 외벽에 파란 지붕. 작지만 아담했다. 차가 멈췄다. 마리는 차에서 내려 빌라를 올려다봤다. 1층이었다. 허리 아픈 사람에게 딱 맞는 집이었다. 마루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햇빛이 거실 가득 들어왔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어째? 완벽해. 마리는 짐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날아갔다. 마루가 말의 발치에서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봤다. 경숙이 옆으로 다가왔다. 마리야, 잘 살아봐. 행복하게. 고마워, 경숙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다. 경숙이 떠나고 마리는 혼자가 됐다. 아니, 마루와 둘이 됐다.
첫날 밤은 낯설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다. 처음엔 잠들기 어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평온했다. 명령하는 목소리도 재촉하는 발소리도 없었다. 그저 파도만 밀려왔다 밀려갔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자명종 없이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9시였다. 평생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던 사람이 9시까지 잔 것이다. 이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다. 마루가 옆으로 와서 앉았다. 마루야, 우리 산책 갈까? 목줄을 채우고 집을 나섰다. 해변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다. 모래를 밟는 느낌이 신기했다. 서울에서는 콘크리트만 밟았다. 바닷가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이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했다. 마리도 천천히 걸었다. 마루가 신나서 뛰어다녔다. 할머니, 강아지 귀엽네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마리도 웃었다. 누군가와 그냥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좋았다.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 갔다.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다.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골랐다. 자신을 위한 장복이었다. 누가 뭘 좋아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저녁은 간단하게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앉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 주황색 바다. 마리는 차를 마시며 그 풍경을 바라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경숙이었다. 마리야, 잘 지내? 응. 너무 좋아. 진짜? 다행이다. 경수가 고마워. 정말. 뭐가 고마워. 넌 이제 행복만 하면 돼.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별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다. 마루가 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마리는 마루를 쓰다듬었다. 마루야,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첫날은 그렇게 저물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하루. 마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울진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마리는 동네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다. 아침마다 해변을 산책하며 만나는 할머니들, 마트 주인 아주머니, 옆집 부부. 그들은 마리를 그냥 마리로 불렀다. 마레씨, 오늘 날씨 좋네요. 마레씨, 이 생선 신선해요. 마레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처음엔 어색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구 집 며느리, 누구 할머니로 불렸다. 하지만 여기선 그냥 정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우체국에 갔다. 통장을 만들러 간 것이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다. 정말이요.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주소는? 새 주소를 말했다. 울진의 작은 빌라 주소.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다. 통장을 받아들었다. 예금주 이름이 선명했다. 정말이. 그 석자가 새롭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72세의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맑았다. 나는 정말이야. 혼잣말을 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야.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야. 나는 그냥 정말이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하지만 그 속에서 자유가 느껴졌다. 저녁에 경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수가 나 오늘 통장 만들었어. 그래, 잘했네. 근데 말이야. 내 이름 보는데 울컥하더라. 정말이. 이 이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경숙이 웃었다. 마리아, 넌 항상 정말이었어. 이제 겨우 찾은 거지. 그래, 맞아. 겨우 찾았어. 전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정말이다. 1952년생. 72세. 세탁소를 30년 운영했고, 혼자 아들을 키웠고, 지금은 울진 바닷가에서 마루와 산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그 별빛 아래 자신이 서 있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2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마리는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마루가 짖었다.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 구겨진 옷.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엄마, 들어와. 마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도연이 거실로 들어섰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좋은 곳이네요. 그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모든 게요. 엄마를 짐처럼 여긴 것, 수술날 병원에 안 간 것, 제주도에 혼자 두고 간 것. 다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텅 비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찾고 저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마리는 조용히 도연을 바라봤다. 이제 알았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네. 정말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돌아오세요. 제가 잘할게요. 유라도 반성하고 있어요. 마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돌아가. 엄마. 도연아, 나 여기서 행복해. 마리가 창밖을 가리켰다. 매일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좋아하는 책 읽고 마루랑 놀아. 아무도 나한테 뭘 시키지 않아. 아무도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마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도연아, 나는 너를 용서해. 그리고 사랑해. 하지만 돌아가지 않아. 엄마, 제발. 나는 이제 내 삶을 산다. 72년을 남 위에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내 거야. 도연이 울었다. 마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가끔 전화해. 안부는 묻고 싶으니까. 서윤이랑 서준이 안부도 전해줘.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엄마. 하지만 함께는 못 살아. 이해해줘.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 일어났다. 잘 지내세요, 엄마. 너도. 현관문이 닫혔다. 마리는 창가에 서서 도연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일주일 후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다. 서윤이의 필체였다. 마리는 손이 떨렸다.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밥이 먹고 싶어요. 엄마가 만든 건 맛없어요. 할머니는 언제 집에 와요? 서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할머니가 읽어주시던 책도 보고 싶고요. 할머니, 빨리 와주세요. 사랑해요. 서윤 올림. 편지지 아래에는 서준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다. 서툰 손으로 그린 할머니와 자신들.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마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손주들이 보고 싶었다. 서윤이의 웃음소리,
서준이의 제잘거림. 모두 그리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마리는 편지지를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미안해, 서윤아. 서준아.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정말 많이 사랑해. 근데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필요해. 마리는 책상 앞에 앉아 답장을 썼다. 서윤아, 서준아. 편지 고마워.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단다. 너희 얼굴도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여기서 살기로 했어. 할머니도 할머니 삶을 살아야 하거든. 너희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할머니는 여기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여름방학 때 놀러 오렴. 바다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게. 너희를 사랑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어. 이해해주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할머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다. 우체통에 넣으며 한 번 더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와 손주들 사진을 꺼냈다. 액자에 넣어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다. 멀리서도 사랑할 수 있었다. 함께 살지 않아도 할머니일 수 있었다. 마루가 다가와 마리의 발을 핥았다. 마리는 마루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마루야. 할머니는 괜찮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마리는 바다를 바라봤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봄이 왔다.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지났다. 마리는 아침마다 해변을 걸었다. 오늘도 마루와 함께 바닷가로 나왔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멀리 수평선이 보였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다. 마루야, 우리 여기까지 잘 왔다. 마루가 꼬리를 흔들었다. 마리는 천천히 걸었다. 허리는 여전히 가끔 아팠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았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도 회복되었다.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매주 목요일엔 할머니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금요일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토요일엔 마트에서 장을 봤다. 자신만의 루틴이 생겼다. 경숙이 다음 주에 온다고 했다. 함께 바다를 보며 소주 한잔 하기로 약속했다. 도연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다. 안부를 묻고 손주들 이야기를 했다. 서윤이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서준이는 태권도를 한다고 했다. 마리는 웃으며 들었다. 여름방학 때 애들 데리고 갈게요, 엄마. 그래, 기다릴게.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희생이 아닌 선택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마리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72년을 살았다. 그중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정말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너는 세탁소를 30년 운영했어. 혼자 아들을 키웠어.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닷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바람이 불어왔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앞으로 남은 시간 너를 위해 살아. 아무도 눈치 보지 말고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파도 소리가 답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그 파도 끝에서 마리는 다시 피어났다. 자기 이름으로. 마루가 모래 위를 뛰어다녔다. 마리는 웃으며 마루를 따라갔다. 햇빛이 따스했다. 바다가 반짝였다.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정마리로 살아가는 매일이 소중했다.